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세금이 하나 있죠. 바로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일명 코인세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원래 계획은 2023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를 했었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잠시 후에 가상자산 과세가 불러올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또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MZ세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철강산업 협력을 위한 과장급 정례 협의체가 5년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31일 도쿄에서 제20회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오충종 산업부 철강세라믹 과장과 마스노 다이스케 일본 경산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각국의 주요 철강기업이 함께 참석해서 글로벌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 규제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 협력, 양국 간의 철강제 수출입 등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R114가 전국의 상가 입주 물량을 집계한 결과 2023년 입주한 상가는 29,485개로 지난해 34,514개에 비해서 5,029개, 약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4,477개, 지방은 9,008개로 각각 집계가 됐는데요. 지방은 지난해 7,183개에 비해서 오히려 입주 상가 수가 25% 늘었습니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량한 상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등 7개 업체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함께 OTT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왓챠, 웨이브, 쿠팡 플레이, 티빙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업체들은 내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내일 0시를 기해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그동안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약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일상 회복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동안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격리 의무가 적용됐던 사람들 역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내일부터는 격리 권고로 적용이 바뀌어서 외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거래소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호시탐탐 노릴 만큼 우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55조 규모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국내 시장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열풍이 불게 된 배경 과연 무엇일지 조재우 교수님, 가상자산 열풍이 이렇게 불고 시장 규모가 커진 이유 무엇일까요? 네, 지금 사실 시장 규모가 조 단위로 나올 만큼 55조 한창 때 그랬고 지금은 2, 3조 정도 반으로 줄었네요. 네, 아무래도 좀 가상자산 크립토 윈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그럼에도 20 몇 조씩 하는 굉장히 큰 시장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열풍이 불게 된 원인이 무언가 분석을 해보면은 물론 글로벌하게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한몫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 추세가 있다. 하지만은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이제 전체 시장 거래량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화폐 중에 한국 원화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화폐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GDP가 세계에서 한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9%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인은 한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앱에 대한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국내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뱅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금을 집어넣고 이체를 하고 이제 넣고 빼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그냥 온라인 뱅킹, 앱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시장이 금방 활성화된 게 아니냐 하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는 계좌가 없는 사람이 은행 계좌도 만들고 거래소 가입하고 하고 거래하는 데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은 빈부격차, 특히 세대 간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거를 요인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 이제 20, 30대, 많게는 이제 40대까지 포함되지만은 이들 층에서 가상자산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제 가상자산 열풍이 부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 30대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봐도 20대, 30대가 절반을 넘네요, 실제. 예.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그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가 558만 명이더라고요. 좀 전에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거의 우리나라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숫자랑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유사점도 있고 또 지금 투자자 보니까 약 55%가 MZ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2030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그야말로 빈부격차,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그걸 극복하고 메꾸기 위해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더 불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많은 어떤 숙제가 있을 측면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과연 그동안 제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은 미비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번에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한 차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 시한을 2년 정도 유예를 해놨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그런 유예를 해놨는데 그 소득세 계산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소득세 과연 어떻게 산정하고 몇 % 정도 적용되는지요? 네, 소득세법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보면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마지막에 기타 소득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기타 소득의 마지막 27번째로 새로 추가된 게 바로 이 가상자산 소득입니다. 이거는 가상자산을 이제 거래하면서 양도 이익을 얻거나 또는 빌려줘서 대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세금을 매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총 벌어들인 돈이 있죠. 수입에서 필요 경비
이건 또 이제 그 법칙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이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또 기본 공제가 있어요. 250만 원까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 즉 곱하기 0.2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기타 소득 과세에 대한 산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제도 기본 공제 250만 원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20% 낸다고 하면 이제 상당히 또 그 부담도 느끼긴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과세가 시작될 경우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가 느끼는 어떤 변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부담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가상자산 시장의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면하고 나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면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세금을 내니까는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된다. 그리고 소득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을 받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가상자산 소득의 세액 계산에서 아까 공제가 250만 원이라 했는데 주식이 제가 알기로 5천만 원이 기본 공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게 성질은 왠지 비슷해 보이는데 공제가 적으니까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손실 이월 공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전년에 손해를 봤는데 올해 이익을 봤다 그러면 그걸 합산해가지고 소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식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요 세금 계산 방식에는 손실 이월 공제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세금이라는 게 항상 유명한 말이 있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월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거 지난 3년 돌아보니까 나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이 있네 하는 소득이 없는 곳에 왜 세금이 있지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위축이 되고 조금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은 긍정적인 면 또한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완전히 인정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투자자 이용자들이 건전한 것, 그리고 우리 인프라, 아니면 투명성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제도권에서도 그거를 부응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법인이라든지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곳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뭐 이제 진출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훨씬 활발해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파이를 길게 보면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건데 손실을 본 거는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이득을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세금을 내라. 합산해서 몇 년치를 합산해서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느낌에 이럴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동산과 비교하면 뭐 큰 세금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식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대주주나 어떤 10억 이상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분들 외에는 별로 그동안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이거 세금이 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반인들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여러 선진 여러 국가들 또 다른 나라들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국내 가상자산 과세 방식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 조세는 법정주의에 의해서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소득세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 역시 법으로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소득은 세금 매깁니다. 이 소득은 세금 매깁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 추가돼서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가장 비슷해 보이면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국가가 이제 일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 일본이 있죠. 일본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리과세거든요. 이거는 다 합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누진세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이 조금 더 세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기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다음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월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투자자산과의 이제 손익 통산 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일본하고 역시 비교가 가능해요.
2월 공제 안 되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이고요. 또 다른 투자자산과 손익 통산 안 되는 것도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기본 공제 액수 역시 사실 일본과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미국의 어떤 이 기본적인 공제 내지 감면 관련해서 저건 또 우리나라의 그 주식 관련된 액수와 또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주요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과 상당히 좀 유사점, 차이점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특별한 차이점이라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자료화면에 보니까 이제 종합과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네. 이제 분리과세로 그 부분은 약간 혜택을 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제도권에 아까 들어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제도화에 대해서 이제 급물살이 탔습니다. 과세 문제까지 해서. 근데 그동안은 굉장히 논의가 지지부진했었어요. 오랜 시간들을. 근데 최근에 급물살을 탔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해가지고 이슈가 된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2018년 1월 그쯤에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제 가상자산 뭐 거래소 폐지 이렇게 발언을 하신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6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얘기 나왔으면은 그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하고 사실 6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거죠.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업권법, 즉 이제 어떤 업종에 근거가 되는 법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업권법이 필요하다. 규제만 있으면 안 된다. 근거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게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도 보면은 통과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결국엔 정무위를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법안이 상정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은 다른 법안들에 밀려가지고 순위가 하위로 떨어져가지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무관심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지금 빠르게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관심이겠죠. 어떤 관심이냐? 작년부터 이제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용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뭐 최근에 여러 이슈들 또 뭐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뭐 살인 사건도 나고 정치권 이슈도 얽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좀 투명성이라든지 가상자산을 좀 더 우리가 제도화 시켜가지고 잘 관리해 보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30 위주로 투자를 했고 우리가 이런 걸 제도화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무관심 영역으로 있었던 그런 영향이 이제 크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업권법이라는 거는 그 가상 자산 업계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가상자산을 이제 광고를 하거나 상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할 때 꼭 하나 붙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뒤에 따라 붙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면 이게 뭘까? 가상자산은 과연 뭘까? 금융상품이 아니라 그러면 혹시 이게 자산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이거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도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법률 중에 하나인 특금법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임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한번 읽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인 증표를 말한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뭐 전자어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는 것은 또 이제 그 뒤에 규정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는 특급법 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고 다른 법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급법에서 말하는 그 가상자산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다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가상자산이 뭐냐? 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남아있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2017년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광풍이 불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 정부도
어떤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정부기관 합동 TF가 만들어져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네.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좀 전에 변호사님이 네. 읽어주신 특근법 그 네, 조항에 보면 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어떤 대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융상품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혹시 이런 뜻인가요? 금융상품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은행, 예금, 네. 보험, 증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흔히 이제 금융상품 이런 그거에서 네. 벗어난 거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재산이에요. 그 자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인 경우에 몰수도 합니다. 또 공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고 환수도 하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상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미 재산으로 다 인정받고 거래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금융상품은 아니다. 이건 즉 금융상품의 경우,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이라는 게 거래에 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규율을 하고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범위 안에 아직 가상자산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고요. 네. 하지만 언제든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상자산 역시 금융상품에 포함된다면 그 규율을 받고 또 그에 따른 보호를 받고 투자자 역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완벽히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금융상품으로 또 편입될 수 있고 완벽히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되는지요?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역시 완벽하게 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상자산이야? 그럼 저거는 가상자산 아니야? 도대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해야 돼? 그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매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거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법제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입과경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이제 과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 핵심이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과세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게 코인 간에 또 거래소 간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코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 과세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코인 간의 거래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계실 설명 거예요. 좀 해주시죠. 예. 코인 간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비트코인 산다, 이더리움 산다 하면은 은행에 뭐 돈 100만 원 넣고 그만큼의 비트코인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 가상자산, 소위 코인이라는 게 초기에 거래되던 모습은요. 비트코인을 누군가 채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코인을 원하면은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을 교환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매겨져 있던 거에서 거래소들이 시작을 했고 나중에 달러가 들어온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반대로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코인 간의 거래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을 내고 이더리움을 산다. 네. 1비트코인 내면은 이더리움 10개를 받겠다. 이런 거래인데 이게 현금이 개입되지 않은 거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게 개입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중간지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달러를 대변하는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거래할 때 이때 보면은 이건 또 코인 간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특정한 무슨 현금처럼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이게 현금은 안 돼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또 과세는 해야 될 테고 한데 이제 이런 코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기준 가격 산정 네.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으로 몇 개 이더리움을 받았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대로 움직이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그렇죠. 움직이는데 네. 그러면 소득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과연 어떤 걸로 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금하고 은을 거래할 때 어떻게 소득을 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금을 1g 1kg 가지고 은을 이제 한 10kg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은 10kg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금값이 떨어져가지고 은 10kg를 가지고 금을 다시 2kg를 샀어요. 그러면은 저는 금이 2kg으로 는 거잖아요. 1kg에서. 근데 금값이 여기서 반으로 떨어지면 소득이 없는 거고 2배가 되면 소득이 또 4배가 된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소득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복잡함이 있는 문제라서 사실 가이드라인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방금 이제 금이나 이런 거는 세계 시장이 있고 또 한국에도 공인된 시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사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거래소도 많고 세계적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준 가격 이런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소위 다른 나라보다 이제 코인 가격이 몇 프로 비싼 그런 현상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 맞춰야 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이거는 코인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적용해가지고 산정을 할지 이거도 문제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래 국내 가격 하자. 그 다음에는 국내 거래소들 중에서 어떤 거래소 할 것이냐, 뭐 원화만 하는 거래소 할 것이냐, 코인 간의 거래만까지 하는 거래소도 포함할 것이냐, 여기에 또 2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뭐 둘 중 하나를 정했다고 쳐서 이제 뭐 원화만 있는 거래소 한다 치면은 원화 거래 5개 중에 뭐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시점은 언제 둘 것이냐, 어느 거래소 중심으로 할 것이냐, 뭐 특정 거래소를 만약에 지정해 버리면은 편파 그런 논란도 일 수도 있고. 네, 실제 뭐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1위 사업자, 예. 1위 지금 거래소로 지정한다 이렇게도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 시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또 다 해결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코인이 종류가 지금 2만 한 몇천 개가 됩니다. 국내에만 하도 몇백 개 이상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일부 코인은 단독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평균 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시세 조작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거래량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 가격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과세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편법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국내 이제 예를 들어 기준 시세를 잡을 때 뭐 원화 거래를 하는 거래소만 하느냐 아니면 상위 뭐 1위 사업자를 하느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평균을 할 수도 있고 또 몇 군데를 골라서 그 중에 또 평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이 거래소들이 공동 전선을 펴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또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물론 국내에는 한 거래소가 좀 압도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 시세를 확인하는 그 거래소로 선정된 기업이 한 곳이 결정된다면 나머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 균형을 정부가 더 강하게 한쪽에 더 쏠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지금은 010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도 그 전에 여러 사업자가 따로 이제 썼잖아요. 그거 역시 앞번호가 좀 더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없앴던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시세 기준 그 거래소가 만약에 한 곳이 선정된다면 그 역시 상당히 큰 법적인 분쟁의 한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60여 개가 넘던 거래소들이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원화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이제 5개 정도로 이렇게 좁혀지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거래소들이 완전히 위축됐다. 예. 그래서 업황이 정말 어려워졌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새롭게 과세를 시작할 때 과연 업체들 또 업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나 가라앉는 건 아닐지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제 소득에 대해 30% 세금을 붙이고 거래에 대해 또 1% 원천적으로 거래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거래하기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인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 테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거래세가 붙지 않는 건데 그래도 소득에 대해서 이게 손실 이제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소는 또 수익이 아무래도 또 줄어들겠죠. 지금 이제 국내 원화 거래소 5개 중에 사실상 이제 한 1, 2위 뭐 많이 보면 3위까지 제외하고 그 뒤에 2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세금까지 과세가 되면은 국내 거래소가 좀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코인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가상자산을 잘 몰랐던 분들, 또 이런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께서도 많이 새롭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기존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이 과세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은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지금 풀어주시고 계신데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불러서 좀 용어가 그렇긴 한데 원화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잡코인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거래가 되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포착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까? 과연 그거 포착해서 과세 가능합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코인 간의 거래에 의한 이익,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어떤 정부의 정책, 또 이 법 마련됐으니까 당연히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허점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즉 애초에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기존에 아주 중앙에서 통제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상황이잖아요. 또 그게 처음에 이 가상자산이 탄생한 그런 취지와 목적이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세금을 매기려면은 속속들이 과세 당국이 다 보고 다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내 5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해외 거래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상장조차 되지 않은 코인도 존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파악되지 못하면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파악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FIU 즉 금융 결제에 대한 전체적인 FIU에서 흐름은 다 보고 국내 거는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 원화 상장 안 되고 해외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찾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네. 좀 빨리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가상자산도 아까 손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하나의 이제 자산 성격으로 보면 상속, 증여, 뭐 심지어 이제 이혼 재산 분할할 때 그런 대상도 된다. 다 말씀을 주셨는데 상속 증여의 문제와 함께 에어드롭 요번에 이제 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코인을 받는 경우에도 공짜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그런 어려운 용어부터 한번 설명 주시고 과연 증여세가 과세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드롭 이제 최근 이슈 때문에 모든 분이 이제 들어는 보셨는데 에어드롭이 어떤 거냐 설명을 드리자면 문자적으로 우리 왜 전쟁했을 때 이제 군 수송기가 하늘에서 낙하산 이렇게 매달고 그 물자 떨궈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에어드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쪽에서 에어드롭이라 하는 거는 코인 시식한다 정도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건이 없이도 막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준다. 이런 네. 식으로 하기도 신규 코인 처음에 마케팅하는 용도로 그렇습니다. 이벤트 용도로 아까 시식이라고 표현 네. 주셨는데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마트에서 시식하면서 야 이거 피자 에어드롭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냥 무료로 아니면 뭐 마켓에 가니까는 주는 거잖아요. 마트도 이제 그 시식 시행할 때 있듯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에어드롭이 제일 처음 이루어졌던 코인 중 하나가 뭐 오로라 코인이라고 옛날에 있던 코인인데 그거는
아이슬란드 쪽이었을 텐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제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이슬란드 사람 친구한테 자기 주민등록번호 빌려가지고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에어드랍이라는 거는 그냥 뭐 코인을 뿌리는데 그 경우에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혹시 전체 발행량에서 몇 %까지만 에어드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제가 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어떤 네. 코인은 뭐 전체 다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코인은 아주 일부만 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코인 그 이제 그 발행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케이스 것입니다. 바이 케이스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과세가 되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보면은 무상 취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정의 아까 이제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 거죠. 과연 에어드롭 코인을 받은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예,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방송 끝나고 에어드롭 해드리겠다고 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가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상 취득이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과세가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코인 중에 뭐 상장이 되고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이제 하나 생각해볼 지점이 코인을 뿌리는 시점에서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여를 받는 시점의 가치는 0인 거거든요. 근데 팔 때 시세가 올라가가지고 파는데 누구는 100원에 팔고 누구는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이 과세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예, 증여 받는 순간의 과세냐, 이거를 매도했을 때 과세냐. 예, 이러한 지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어드롭 말고 또 다른 이제 하드포크라는 게 있는데 이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코인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하고 뭐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존 코인을 갖고 있던 분들이 또 다른 코인을 두 개 다 모두 갖게 되는 거예요. 복제 코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1비트코인 가지고 있었는데 하드포크가 일어나니까는 1비트코인하고 1비트코인 캐시를 갖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상장만 돼 있고 가치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과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과세 기준을 잡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 과세를 하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업계도 위축됐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도 반대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제도화가 되니까 오히려 환영한다. 시장을 재정비할 기회다라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업계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이게 좀 이제 업계에 들어온 시기에 따라 갈리는데요. 약간 옛날 2017년 이전부터 있던 분들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나 무법지대를 오래 겪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법지대가 끝났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서 환영을 하고 근데 좀 이제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기대감 있는 쪽이 더 많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방금 무법지대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법인이나 기업이 투자하는 데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불공정행위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이게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계속 그것 때문에 증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권이 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은 지금 가상자산만 놓고 보면 처벌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과세를 통해서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군을 매김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나 연구나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제도권에서 익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이런 데들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각종 코어워크 형태로 뛰어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그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주류 금융권에서 제도화된 주도권을 잡는 거 이런 노력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한 것 같아요. 대세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과할 수 있어도 분명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을 담갔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융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여러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좀 크게 좀 나눠보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은행들도 있죠. 뭐 NH농협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새로이 회사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을 한 우리은행이나 KB국민은행도 있고 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다 2, 3년쯤 전에 벌써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도 새로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새로이 뛰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법률도 더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법 1단계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2단계로 불리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법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법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중요하겠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요, 말 그대로 이용자의 자산을 이제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담겨 있는데 그와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들이 담겨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법지대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하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하고 또한 감독 당국의 권한까지 명시함으로써 조금 더 제도화가 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2단계로 불리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법도 역시 통과가 됐거든요. 최근의 사태에 여러 가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가상자산을 등록을 하고요. 임기 시작부터.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여기에 따라서도 가상자산 등록과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저렇게 이제 지금 자료화면을 보듯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친족까지 다 해서 전수조사법을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왜 실효성이 떨어지나요? 간단합니다. 가상자산을 과연 과세당국이 또는 정부 당국이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말씀했던 뭐 해외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요. 뭐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은 다 파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누락했구나, 신고를 일부러 잘못했구나, 재산 빼돌렸구나 파악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과연 그렇게 확실하게 다 파악할 때도 자신할 수 있느냐. 또 숨길 만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면 누군가는 숨기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예 기간을 좀 줄여서 숨길 시간을 안 줬어야 되는 건가 보네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비례해서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불법 행위,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 사례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게 피해 규모가 뭐 억 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조 단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건으로 보면은 뭐 제가 뭐 1,500억 이런 경우도 봤고요. 근데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뭐 한 2021년엔 3조 그리고 뭐 2022년에 1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집계된 것만 그렇고 집계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집계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그냥 무법지대에서 일어난 경우 아니면은 뭐 디파이나 이런 뭐 블록체인 상에서 그냥 벌어진 경우 추적이 어려운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일들까지 포함하면은 실제 피해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의 피해액을 보니까 아마 시장이 활발하게 될 때 그런 피해 불법 행위도 많은 것 같네요. 금액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될 때 유행을 따라가지고 많은 이제 스캠 사기성 코인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투자자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 이제 자료에 뭐 테라루나 사태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실제 피해액은 저거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제도 공백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라든지 환수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근법도 이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제 방금 워크업법도 만들면서 가상자산을 확실하게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불공정이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속도를 내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또 어떤 건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과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고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생긴단 말이거든요.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 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어도 정부가 또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수년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지켜본 여러 가지 경험들과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두 번째 이제 스테이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투기 시장과 동일하게 보는 그런 이용자들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그렇게 접근하겠다는 사람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계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실제 가치가 있는 정말 이렇게 이른바 상장을 해서 거래해야만 하고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데 이것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게 이러면 제도하고 중앙 집권이지 이게 어떻게 가상자산의 본질에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애초에 아주 그 이상적인 가상자산의 어떤 그 관념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도가 이제 점점 아주 그 촘촘하게 이렇게 규제가 되고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작 중요한 건 투자자입니다. 그죠? 그 관계 당국에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과세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자들 관점에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가상자산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거래한 내역을 증빙을 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이제 해외에 있는 거래소 아니면 국내 거래소 중에 조금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내역들을 확보를 해두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거래하신 거, 뭐 입출금 하는 거 이런 걸 미리 확보해둬야지 나중에 갑자기 이거 세금 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사실은 이익 본 게 아니고 손해를 봤어라는 식으로 증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내역을 만드시는 그 확보를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거는 아무래도 과세에 맞게 좀 제도의 이런 발전 방향이나 흐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들, 웨어드랍 받은 건 이런 것도 확실히 신고를 하시고 하드포크 같은 것도 이런 거는 내가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제도권에서 과세를 요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챙겨두시면은 나중에 갑자기 이제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시는 일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제대로 촘촘하게 잘 규제를 해서 어떤 시장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극적인 합의를 이룬 미국 부채 협상 그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인사이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